모든 것이 변한 건 제가 임신 5개월이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중국에서 넘어온 USB를 하나 얻었을 때였지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영하 20도의 눈보라를 뚫고 국경 철조망을 넘고 총성이 울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순간 저는 눈 덮인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나고 자란 과학기술 연구원이었습니다. 당에서 선발된 엘리트였고 좋은 직장과 아파트를 가진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곳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탈북자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평양과학기술연구소였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면 연구소 정문에 도착해야 했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담당했는데 외국 자료를 볼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은 몇 안 되는 연구원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자료들도 당에서 검열한 것들 뿐이었지만요. 제 월급은 3,000원 정도였습니다. 북한 돈으로는 큰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쌀 1kg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거나 뇌물을 주고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평양 중심부에 있었지만 하루에 2시간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안 돼서 두꺼운 옷을 입고 잤고 여름에는 물이 안 나와서 대동강에 가서 물을 길어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북한에서 잘 사는 축에 속했습니다. 제 남편은 같은 연구소의 선배였습니다. 당원이었고 성분도 좋았습니다. 우리는 허가를 받아 결혼했고 얼마 뒤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자랄지,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체제에 순응하며 살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 가족은 안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 건 제가 임신 5개월이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중국에서 넘어온 USB를 하나 얻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외국 자료를 다루다 보니 가끔 그런 물건들이 비공식적으로 돌았는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뉴스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걸 봤습니다. 창문을 두꺼운 커튼으로 가리고 문틈을 수건으로 막고 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봤습니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드라마 속 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냉장고 가득 음식을 채워놓고 24시간 전기를 쓰고 자유롭게 외국을 여행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억압받는 지옥 같은 곳이어야 했는데 화면 속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체제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은 더 이상 모르는 척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우리 집에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같은 연구소의 누군가였을 겁니다. 북한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우리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행히 USB는 남편이 연구소 책상 뒤에 숨겨놨기 때문에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계속 감시했고 출근길마다 미행이 붙었습니다. 남편의 동료가 우리에게 조용히 귀띔했습니다. 남편이 곧 요덕 수용소로 보내질 거라고, 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배 속의 아이는 수용소에서 태어나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날 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탈출하기로요. 임신 7개월의 제 몸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아이를 수용소에서 낳을 순 없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대학 동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함경북도에서 밀수 일을 하고 있었고 브로커와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1인당 $3,000, 중국 돈으로 2만 위안이었습니다. 우리가 10년을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결국 제 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당신이 평생 모은 돈과 금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신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유로운 곳에서 키우라고, 그게 당신의 유일한 소원이라고요. 우리는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로 갔습니다. 브로커가 지정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5명의 탈북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여성 2명, 40대 남자 1명, 그리고 60대 노부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검은 옷을 나눠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출발한다고, 강을 건너는데 30분이 걸린다고, 소리를 내면 모두 죽는다고요. 12월의 두만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50분 우리는 강변으로 이동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였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손전등을 끄고 달빛만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순찰 시간은 자정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간 공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30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자정이 되자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철조망을 뚫고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는 미끄러웠고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배는 너무 무거웠고 발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할머니가 얼음 구멍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인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얼음은 계속 깨졌습니다.
브로커가 우리에게 소리쳤습니다. 계속 가라고 멈추면 모두 죽는다고요. 저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비명은 점점 작아졌고 이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끝에 거의 도착했을 때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국경수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라고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 뛰었습니다. 총알이 얼음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 옆에 있던 2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도 죽는 거니까요.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대로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배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남편이 저를 업고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8명 중 5명만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나머지 3명은 강에 남았습니다. 영원히요. 중국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연길에 허름한 지하실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난방도 안 되는 방에 우리 5명이 갇혔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1인당 5,000달러가 더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속은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약속된 금액으로는 한국까지 갈 수 없었던 겁니다. 남편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되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우리는 그 지하실에 3개월간 갇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근처 식당에서 불법 노동을 했고 저는 임신한 몸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해도 돈은 거의 모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식당 주인은 남편에게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지하실에 중국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더니 브로커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들은 저를 사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탈북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는 일이 흔합니다. 농촌 총각들에게 신부로 팔리거나 유흥업소로 팔려가는 겁니다.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브로커와 싸웠고 우리는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중국 땅 어디에도 우리를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연길역 근처에서 노숙하며 한국행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 한 조선족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한국 선교단체와 연결된 분이었고 우리를 숨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구도 공짜로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를 자기 집에 숨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면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을 빠져나가는 건 또 다른 위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짜 여권을 만들어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배는 이미 9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언제 애가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까지는 버스로 3일이 걸렸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가는 내내 배가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뒤 우리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연결해준 분이었고 우리를 태국 국경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태국까지는 또 버스로 2일이 걸렸습니다. 정글길을 달리는 내내 차가 흔들렸고 저는 계속 진통을 느꼈습니다. 아기가 나오려는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아기를 낳을 순 없었으니까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방콕의 한국 대사관 앞에 내려줬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하며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고 도와달라고요. 경비원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고 곧 대사관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한국말로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남은 거였습니다. 대사관에서 우리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2주 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운 땅으로 가는구나. 우리 아이는 자유로운 곳에서 태어날 수 있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새벽 5시였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공항 바닥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한없이 울었습니다. 두만강의 눈, 중국 지하실의 추위, 라오스 정글의 비,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강에서 죽은 할머니, 총에 맞은 젊은 여성, 아직도 북한에 남아 계실 제 어머니. 우리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출산 준비를 했고 남편은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가장 놀라웠던 건 여기서는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걸 보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당장 수용소에 끌려갈 일인데요. 제 아이는 하나원을 나온 지 2주 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굶주릴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상 검열을 받지 않아도 되고 꿈꾸는 대로 살 수 있는 나라에서요. 지금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IT 회사에 취직했고 저는 아이를 키우며 대학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있다는 게,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전기가 24시간 들어온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픕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그곳에 갇혀 살고 있으니까요. 제 어머니도 그곳 어딘가에 계십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 딸을 어머니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더 이상 굶주리지 않기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